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첫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는 얘기도 많잖아요. 타코라고 부르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겁쟁이라서 바로 뭔가 있을 것 같으면 도망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뭐 서로 치킨이라고 부르면 뭐 미국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뭐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도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별명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이 타코의 트럼프 실제로 그런가요? 그런데 보면요. 제가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타코의 기질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그 소식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백악관에서요. 독일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기자들이요. 어찌 러시아 제재를 할 것이냐. 지금 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독일에 가서 노드스트림 2를 끝낸 사람이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내가 했고 바이든은 집권하자마자 그것을 다시 승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번 질문은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향후 러시아에 실질적 제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자기가 일기 시절에 노드스트림 2 그 제재를 한 거를 가지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무역협정에 포함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러시아 제재와는 무관한 그 무역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했거든요.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푸틴이 휴전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취하고 자기들이 뭐 할 것이라고 했지만 푸틴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건 사실 그 유럽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너무나 답답할 텐데요.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유럽 같은 동맹국, 나토나 이런 동맹국들보다요. 푸틴을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러시아군이 이때부터 이 휴전협상 2차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말하냐면 미국은 러시아의 파괴와 살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미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또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요. 사실상 EU의 수장이죠. 그리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요. 우리는 유럽의 제재와 미국의 제재를 동시에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물론 그 실무진 차원에서야 뭐 어느 정도 제재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논의는 가고 있겠지만 최종 결정을 해야 할 그 탑급에서 지금 분명한 것은 미국 쪽에서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EU는요, 현재 러시아에 대한 18번째, 18번째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인데요. 여기에는 러시아의 에너지와 재정자원 고갈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제재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은요, 최근에 미국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면담에서 이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트럼프의 절친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골프를 치러 가면 가장 자주 골프를 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미국에서 사실 린지 그레이엄은 매파 중에 매파로 꼽힙니다. 과거에 트럼프와 정적에 가까웠던 트럼프가 가장 싫어했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절친이었거든요. 그런데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맥케인과도 친하면서 트럼프와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맥케인 상원 의원이 돌아가시고 트럼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원 의원이 됐는데요.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요. 러시아산 에너지 및 기타 제품을 계속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러시아 상품을 사는 국가들에게 그 관세 폭탄을 매기는 거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말한 추가적인 제재의 의중이 실렸다고 사람들이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상황을 관리하고 그 러시아를 달래고 싶은 거죠. 또 여기에 대해서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요. 미국이 해당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500% 관세가 이 패키지, 그러니까 18번째 러시아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세 폭탄을 EU에도 조금 반영을 해서 뭐 그대로 500%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EU에도 그 제재 패키지에 넣어서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과거의 업적만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씩 도망가고 그냥 딴청을 피우는 거죠. 반면 유럽연합은요,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서양의 거리가 러시아를 두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물론 이게 파국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압박에 나설 것인지, 그래서 러시아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짜증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뭐 중간에 매개가 되면 이 휴전이 빨리 이루어지고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업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푸틴도 당연히 말을 안 듣고 심지어 젤렌스키도 트럼프의 말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딴청을 피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단합된 안이 나오고 러시아의 실질적인 압박이 가해져야 트럼프가 그 언급한 대로, 그리고 트럼프가 약속한 대로 휴전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소식일 겁니다. 미 자동차 업계가요, 중국산 히토리 확보를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중국에서 빼내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빼서 미국으로 돌리려고 난리인데 결국 히토리가 부족하니 뭐 제대로 된 부품이라는 걸 만들 수 없으니 다시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냉정한 거죠. 아무리 정책적으로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미국에 히토리가 없고, 그리고 이걸 중국 외에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으니 결국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요,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에 대응해서 히토류가 포함된 부품 생산을 중국 현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히토류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수출이 사실상 막히니까요. 일부 업체들은 생산 중단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 다음에 그 히토류 수출을 미국으로 좀 늘렸다고 하고 중국이 허가를 해줬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이 히토리 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계속 트럼프 행정부 들어 양국의 관계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약간의 해빙기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뭐 누구도 단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옮겨서 그 안정적인 부품 수급을 만들자라는 게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중국은요, 지난 4월부터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디스프로슘, 터뷴 등 일부 히토류 자원의 수출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했고요. 통제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산 정제 히토리유 반출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거는요, 전기차하고 각종 전자부품의 핵심적인 건데요. 특히 자동차의 와이퍼, 헤드라이트, 스피커 등 다양한 부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요, 전기차는 히토류 사용량이 일반 차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타격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미 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들은요, 자석 재고가 바닥나면서 일부 생산 라인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요, 히토리 자석을 부착하기 위한 공정을 중국 현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미국에서 전기 모터를 제작하고 중국으로 운송해서 자석을 삽입한 다음 다시 미국으로 반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답니다. 히토리 원료만 수입할 수 있으면 미국에서 다 만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중국은 반출 허가를 안 내주니까 만들던 모터를 다시 중국으로 보내고 거기서 히토리 자석을 붙여서 다시 미국으로 오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미국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유럽의 자동차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 자동차 부품협회에서는요, 이미 유럽 내 일부 공장의 생산이 중단됐고 앞으로도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포드는요, 5월 중으로 시카고 공장에서 히토류 부족으로 인해 포드 익스플로러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일본과 인도 자동차 업체들 역시 공급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히토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가겠지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요. 이렇게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고 한 게 1, 2년 된 일도 아닙니다. 벌써 10몇 년 동안 중국 이외의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광산이 있는 곳은 그걸 광산을 개발해서 캐내오기가 너무 힘들고 캐고 정제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력과 안정된 인프라가 필요한데 뭐 아프리카나 이런
이런 지역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자기들 히토류 광선을 만들자니 환경단체들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요. 제대로 된 대체 공급체를 지금 십수년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십수년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꽉 잡고 이제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의 히토류 규제에 대응해 생산 공정을 중국에 다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요,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리쇼링,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여오는 전략의 한계를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히토류 자립화와요, 공급선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소식은요, 코인 관련해서 재밌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어떤 해외의 정부가요, 범죄 조직, 더군다나 온라인에서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이나 이런 데서 500억이 넘는 돈을 기부받았다면 그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기부받았다고 하면 더더욱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난리가 났다는데요. 바로 체코의 얘기입니다. 체코 법무장관 파벨 블라제크가 마약 거래, 불법 무기 소지 등의 전과가 있는 토마시 이에지코프스키라는 사람으로부터요, 15코로나, 한화 약 54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치적 파장이 엄청나겠죠. 이거는 체코 현지 탐사보도 매체 데니크 NA를 통해서 처음 공개됐는데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요, 체코 경찰과 조직범죄수사본부가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권 내에서는요, 책임론과 함께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올 가을에요, 체코 총선이 있는데 그 집권 여당으로서는 뭐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문제가 터진 거죠. 체코 법무부는요, 지난 3월 외부의 사전 공표 없이요, 468개의 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약 10억 코로나, 625억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기부받았다고 합니다. 기부자는 과거 다크웹에서 마약과 무기를 거래하던 온라인 마켓의 운영자였던 토마스 이에지코프스키라는 인물인데요. 횡령과 마약 거래,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2017년 수감된 전과자였습니다. 당시 정부는요, 이에지코프스키의 신원과 기부 배경, 비트코인 출처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거를 경매에 붙여서 약 9억 5천만 코로나, 약 594억 원 상당의 현금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정부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체코 탐사보도 매체 데니크엔이 5월 28일 정부가 비공개로 전과자 토마스 이에지코프스키로부터 비트코인을 기부받아 경매에 붙였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요, 기부된 비트코인은 다크웹 마켓 뉴클리어스와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에서 유입됐고요. 뉴클리어스는 과거 마약, 무기, 도난 신분, 해킹 서비스 등이 익명으로 거래되던 불법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모든 훔친 신분증부터 시작해서 마약, 무기까지가 모든 게 섞여서 거래되던 아주 그냥 뭐 암시장이었던 거죠. 불법의 그냥 총체였던 겁니다. 근데 이걸 운영하던 플랫폼으로부터 돈을 뭐 수백억을 기부받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스캔들은 단순히 전과자로서의 기부를 넘어서요, 국가가 조직범죄 기반의 자산을 수령해서 이용했다는 정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블라제크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부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비트코인을 얻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의미가 바뀐 자산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부를 이에지코프스키가 보낸 참여의 상징으로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참여의 상징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다크웹과 연결된 지갑에서 나온 돈을 정부가 받았는데 이걸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근데 뭐 현 총리 페트로 피알라 총리는 어찌됐든 자기의 내각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이 유익한 공공사업에 쓰일 것이라면서 장관을 감쌌는데요. 뭐 당연하죠. 그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 당 지도부는요, 이 블라제크의 거취를 곧 논의하고 이제 사퇴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건 참 비트코인이 이제 발달하고 이걸로 이제 사실상 기부부터 거래까지 될 가능성이 생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해프닝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보내고 그거를 기부를 했는데 그 돈이 이게 워낙 자금 세탁에 이런데 그 코인 산업이나 암호화폐 산업이 자금 세탁에 취약하다 보니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세탁돼서 기부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코와 같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